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이제 돈 나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 무서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체감을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놨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게 된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있고 연금 좀 받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이것 하나만 잘못 관리해도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보험료를 조금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위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격을 끝까지 유지해서 단돈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연금 조금 받는 것밖에 없는데 설마 탈락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설정해 놓은 덫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은퇴자의 가장 큰 숙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사수하기, 그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소득 기준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월급을 안 받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계산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66만 원 정도죠. 에이, 그 정도면 넉넉하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됩니다. 이 합산소득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줄줄이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100%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연금액의 절반만 소득으로 쳤지만 이제는 받는 금액 그대로가 내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매달 1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예전에 넣어둔 적금에서 이자가 좀 나오거나 주식 배당금을 몇십만 원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66만 원 선을 넘기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매달 생돈 같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입니다. 이자 그거 몇 푼 안 되는데 싶으시겠지만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순간 그 전액이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신 분들 많으시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봤기 때문에 나중에 몰래 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더 엄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액이라도 벌어보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단돈 1원의 소득이라도 발생했다면 2천만 원 기준과는 상관없이 즉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매출이 없는데요?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생계가 가능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소득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합계가 2천만 원이라는 마법의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갈아타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만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에 적힌 수십만 원의 금액을 보고 뒷목을 잡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내 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을 합산해보세요. 그 계산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소득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거대한 장벽, 바로 재산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재산은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는 걸 내 마음대로 막을 수 없기에 더 까다롭고 야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이 가진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재산을 모두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과세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단 1원도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내 집이 9억 원이나 안 하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상태라면 재산 기준은 9억 원이 아니라 5억 4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평범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이 집에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능력 있는 자산가로 분류되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월 84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이미 소득 1,000만 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집값 기준이 5억 4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이 함정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더욱 억울한 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 점수에 합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 집, 내 땅, 내 차, 모든 것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집값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재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동 명의를 활용하거나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등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재산의 과세 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내 소득과 결합했을 때 탈락선에 걸쳐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마 국가가 은퇴한 노인집 한 채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여러분을 판단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개의 산을 확인했으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복병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득과 재산이라는 큰 산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있는 사업소득의 함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거나 기술을 살려 작은 프리랜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용돈벌이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가장 냉혹한 기준이 바로 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을 자립 가능한 경제 주체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증명상에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연 2천만 원. 이런 기준은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100원이라도 잡히면 바로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적자가 났다면 다행히 자격이 유지되지만 소액이라도 이익이 나는 순간 자녀 밑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작가, 강사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 징수 세금을 떼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한 달에 약 42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소소한 부업인데? 싶으시겠지만 공단의 잣대는 단호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광고 수익도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한 활동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소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내 집 한 채 전세 주고 나는 월세 사는데 하시는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경제활동은 건강보험료라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계산기에 넣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벌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보험료로 20만 원을 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10만 원밖에 남지 않는 허망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그 소득이 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들 속에서도 내 자격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실전 전략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왜 박탈되는지 그 무서운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이 기준들을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양자 자격을 충분히 사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액의 고지서를 막아내는 실전 방어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소득의 집중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앞서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나중에 받는 액수는 커지지만 당장 올해에 합산소득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의 관리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많아 이자가 꽤 발생할 것 같다면 일반 예금보다는 비과세 저축이나 아에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세요.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통장에는 이자가 똑같이 들어오지만 공단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명예 분산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던 고가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나누면 각각의 과세 표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 기준인 9억 원이나 5억 4천만 원의 문턱을 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증여세나 등기 비용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달 나갈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증명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가 수입이 끊겼는데도 공단에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지체 없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돈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면 그 즉시 해당 소득이 제외되어 자격을 회복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단은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먼저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증명하는 것, 그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미 손을 쓰기 늦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미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으셨나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겠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 바로 임의 계속가입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일종의 완충 장치입니다. 임의 계속가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할 보험료보다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더 적다면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예전 직장인 시절에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자동차가 많아서 지역보험료 점수가 높게 나온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딱 한 가지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면 3년간 아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퇴직 후 첫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즉시 공단에 전화해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중 어느 쪽이 저렴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이 놓치시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본인의 보험료만 저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다닐 때 내 밑으로 들어와 있던 피부양자들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 때문에 덩달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했던 배우자나 부모님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죠. 물론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이 3년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조정하고 소득 발생 구조를 변경하는 등 지역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위기인 건강보험료 폭탄, 임의 계속가입이라는 방패로 일단 막아내고 그 사이에 다음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의 숨은 규칙들과 현명한 마무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임의 계속가입 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놓치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양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상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나만 잘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올려준 그 사람, 즉 직장 가입자의 자격이 흔들리면 내 보험료, 영원 혜택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자녀의 퇴사입니다. 나를 피부양자로 올려준 아들이나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자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 밑에 붙어있던 여러분 역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 자녀는 능력 있어서 금방 취직할 거야 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공백기 한두 달 동안 여러분과 자녀에게 각각 청구되는 지역보험료 합계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직할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반드시 한 번은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기준이 조금 유연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에 따라 부양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형제, 자매의 밑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일반적인 피부양자 기준보다 훨씬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득의 사후 검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전수조사합니다. 내가 올해는 기준을 잘 지켰더라도 작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뒤늦게 포착되면 11월에 갑자기 당신은 작년 소득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라며 탈락 통보를 보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려면 평소에 The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 부양 정보와 소득 반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관리는 한번 세팅하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매년 변하는 나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의 상황까지 살펴야 하는 정교한 관리의 영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지만 시스템의 허점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길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마지막 행동 수칙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한 이 모든 규칙들, 사실 처음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명심하십시오.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이 당연한 세금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내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The 건강보험시험 앱을 설치하세요. 거기서 내 피부양자 자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만약 내가 탈락한다면 얼마를 내게 될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데비트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여러분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인 연소득 2천만 원과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 대해 공유하십시오. 자녀가 이직을 계획하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부모님의 건강보험금 상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이건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자산 검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7월과 9월에 내 집의 과세 표준을 확인하고 매달 받는 연금액의 총합을 계산해 보세요.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 수령 시기 조절 같은 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당황스러운 고지서 한 장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됩니다. 20년 넘게 글을 쓰며 수많은 성공한 은퇴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당당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